판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. 어떤 목표가 네네. 있어서 선택하셨습니까? 아유, 일단 점수가 아까웠고 그 당시만 해도 네. 그 점수가 되는 제 친구는 다 판사 지원을 했어요. 아. 아주 특별한 경우만 뭐 저기 대형 로펌에 간 경우가 있었고 대부분 다 판사를 했으니까 저도 그랬고 또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원하니까 이제 판사를 하게 됐고 근데 사실 판사님들은 이제 예전의 기준 지금은 로스쿨인데 예전 기준은 법대를 나와서 그냥 법무관을 갔다 오고 한 번도 이제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 쭉 뭐 법원 행정처라든지 이제 뭐 대법관까지 가는 걸 꿈꾸는데 저는 좀 처음부터 달랐거든요. 그래서 주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길에서 어떤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초임 때 그 동료 법관 선배한테 한 2년 선배한테 물어봤어요. 네. 과연 지금 이거 판사가 아니면 뭐 어떤 길이 있는지 뭐 생각해봤냐, 예. 뭐 변호사로서 생각해봤냐 했더니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한 번도 판사 말고 다른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고민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와. 뭐 이렇게 이분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겠구나.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방송 보면 연락 오시고. 네, 연락 오실 겁니다. 네. 그때 왜 상담을 못 해줬는지. 네. 뭐 판사들은 같은 법조인이지만 검사나 변호사에 비해서 이렇게 미디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노출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스토리가 조금 빈약해요. 왜냐하면 만나기 그냥 어렵죠. 선고만 하고 싹 나가버렸습니다. 그죠? 탕탕탕 주로 이 역할만 하고 예. 이제 프레임에서 빠지는데 그러니까. 그래서 궁금합니다. 이 장면은 사실 그냥 극 중에 극히 일부고 네네. 판사의 업무? 네,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좀 궁금한데요. 뭐 판사님들은 일단 뭐 기록을 보는 데는 달인이시고 뭐 어떤 사건 경우는 막 10만 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걸 빨리 보고 이제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엄청나게 그 야근도 많이 하고 기록을 어떻게든지 그래서 근데 판사님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안 만나도 사람들을 안 만나도 되니까 네. 그냥 기록을 통해서만 보니까 이제 많이 안 만나시는 분들이 많고요. 근데 이제 일부의 이제 사람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성공하시더라고요. 외로운 직업이네요, 진짜. 근데 요즘 보면요, 국민의 법감정에 좀 다른 그런 네. 판결들, 뭐 기사화가 많이 되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. 네, 판사 출신으로서 그거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 같고, 뭐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?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기록을 통해서 이제 보면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서술하는 거잖아요. 그 진짜 있었던 정보에 뭐 한 10분의 1도 안 담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들은 어떤 판사님의 가치관이 거기 많이 투영이 되는데 네. 그 가치관이 좀 객관성을 가지려면은 경험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판사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정책적으로 사람들 많이 못 만나게 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이나 뭐 다른 걸 할 시간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그나마 이제 합의부라고 해가지고 여러 명의 판사님들이 같이 대화하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사건이 또 많으니까 한 사람에게 많이 배당을 하거든요. 그러면 가끔 가다가는 이제 약간 균형에 안 맞는 판결 이런 게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회생법인 판사석을 마지막으로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. 네. 아무리 뭐 괴짜 판사 이렇게 뭐 별명이 있었고 사람들이 불렀다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이 직을 내려놓는다는 거, 이거는 사실 아무리 괴짜였다 하더라도 굉장한 모험이고 또 도전이었을 것 같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저는 이제 책을 좀 그래 나름 읽었으니까 네. 세네카라는 유명한 그 로마 황제의 스승이었는데 세네카라는 사람이 그게 그런 얘기했죠. 가끔은 그 거친 옷을 입고 또 뭐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들고 밖에서 잡아야 된다. 근데 막상 해봐야 된다. 그렇게 하면 예. 그게 그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다. 이런 구절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제가 나와서 뭐라도 하면 굶지는 않거든요.
뭐랄까 원초적인 의미에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다 인정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안정적으로 계속 했지만 모험을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본인이 그만한 선택의 역량을 갖고 계신데 그래도 나의 삶을 위해서는 난 이쪽이 나을 것 같아.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? 저는 그냥 그거죠.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후회하냐 안 하냐. 사실 이제 퇴직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조금 안정적인 로펌에 있다가 네. 그 뭐 제가 그냥 하는 그 부티크 펌을 만들게 됐는데 그것도 더 어찌 보면 더 위험한데 그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이거 안 해서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는 걸로. 그럼 두려움은 전혀 없으셨어요? 지금도 잠을 잘 못 자요. 걱정돼가지고. 정말요? 네, 지금 새로 나와서 걱정돼서 예. 이거 뭐 세금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급여 뭐 이런 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? 이제 뭐 우리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. 걱정이 되죠. 이제 걱정이 되는 만큼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활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 자, 마지막 질문 네네. 드리겠습니다.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는 현대 사회입니다.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,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?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너무 그 젊은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좀 약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일단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게 좀 우리 지금 사회에 있어서는 이게 한국 사회가 좀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되게 네.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냥 관성에서 바쁘다고 계속 하다 보면은 방향성 없게 엄청 달려가는 거예요. 막 어느 날은 왼쪽으로 엄청 달려갔다가 다음 날은 오른쪽으로 엄청 달려가면 힘은 드는데 다시 제자리잖아요. 방향성을 잡고 지금 어떻게든 사회의 활력을 위해서 좀 더 이제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좀 모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.